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23번 프린트를 통해서 우리가 인도 이제 고대사에 이어서 중세사를 공부해 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인도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세계사에서도 우리가 지금 현재 각국사에서 일본사 끝냈고 이제 인도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도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인더스 겐지스 문명, 인도 문명부터 해서 고대부터 중세, 근세, 근대, 현대까지 오게 되는데, 이 출제 포인트는 수능에서는 이 근대, 이 무굴 제국이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 무굴 제국이라고 하면은 중국사로 치면은 청나라,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조선, 일본에서는 에도막부에 해당하는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전 근대 왕조인데, 이 무굴 제국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자세하게 많이 나오고요. 또 영국의 식민지가 된 다음에 독립운동하는 부분도 잘 나옵니다. 최근에는 이 종교 문제 갈등 파트가 현대사랑 엮어서 나오기도 하니까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고대부터 이 근대까지 이 내용은 인도사는 정말 전형적인 자료를 주고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 자료에 해당하는 그 왕조에 대한 내용을 골라라, 이런 시기 묻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리아 고대 이제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그리고 이슬람 세력이 진출한 가즈니, 구르, 델리 술탄, 무굴, 이 왕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잡아두는 게 정말 중요해요. 바꿔 말하면 그 정도 특징만 잡아두면은 이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인도사 문제에서 여러분이 틀릴 일은 거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드라비다족이 청동기 문명을 기반으로 인더스 상류 펀자브 지방의 모헨조다로랑 하라파 같은 도시 유적을 통해 만들었던 인더스 문명, 그리고 아리아인이 진출해서 만든 철기와 카프트제, 브라만교, 베다 경전을 대표로 하는 겐지스 문명, 그리고 이제 7세기부터 이런 변화, 철기 문명이 발전하면서 상업과 전쟁이 활발해지고 바이샤 크샤트리아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 브라만교에 대한 비판, 저항이 증가하면서 이 브라만교의 핵심 논리인 윤회와 업의 고리를 끊어버리자, 무엇을 통해 해탈이라고 하는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고, 그 해탈을 이제 추구하는 방안으로 우파니샷 철학과 불교와 자이나교가 등장한다라는 거 보셨고요. 그 이후에 이제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최초의 인도 통일왕조 마우리아 왕조 등장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이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는 이런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전성기 아소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도의 남부 데칸고원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통일을 했다. 그리고 이 아소카 왕이 불교 보급의 진심이었고, 이제 불탑, 스투파, 산치대탑, 그리고 아소카 왕의 이런 석등, 돌기둥, 석주, 돌기둥, 돌사자상 같은 유물 기억해 두시고, 상자부 불교라 그랬죠. 개인 해탈을 중시하는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마우리아 왕조 이런 특징을 쿠시안 왕조랑 비교하라겠죠.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 왕, 상자부 불교, 쿠시안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과 대승 불교 알아두세요. 이제 중생의 구제를 중시하는 이 대승불교, 그리고 또 불상을 시작하게 되는 간다라 양식, 이제 인도의 문화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에 들어온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이 되면서 이제 신을 조각을 한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고, 불상을 조각을 하는데 그리스식으로 조각을 하죠. 옷에 주름이 잔뜩 져 있는 이런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 양식을 통해 불상이 제작되었다. 그래서 쿠시안 왕조, 카니슈카 왕, 대승불교, 간다라 양식, 이게 이제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서 동북아시아 지방으로 전파됐다. 그러니까 마우리아 왕조의 상좌부 불교는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로, 쿠시안 왕조의 대승불교는 사막길 비단길을 통해 동북아시아로, 이런 것도 여러분이 비교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한 때에 들어온 비단길을 통해 들어온 불교는 쿠시안 왕조에서 들어온 대승불교고, 그 중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으로 불교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동북아시아 불교는 개인의 해탈보단 중생의 구제를 강조하는 대승불교다라고 했어요. 상자부 불교라는 정확한 명칭을 써주셔야 돼요. 수승불교라는 그 명칭, 옛날 교과서에서는 대승과 수승이라는 말을 썼는데, 수승이라는 말 자체가 대승불교가 상자부 불교를 비판할 때 썼던 용어이기 때문에 올바른 용어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쿠시안 왕조는 사산조 페르시아의 침입 이후에 쇠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살펴볼 거는 굽타 왕조입니다. 굽타 왕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 마우리아 왕조랑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영역도 알아두셔야 돼요. 특히 쿠시안 왕조 같은 경우는 중국의 한 나라, 그리고 서아시아의 파르티아랑 이 중개무역을 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이게 나중에 여러분이 이슬람사까지 배우고 나면은
시대 통합형적인 문제가 나와. 그러니까 쿠션 왕조를 놓고서 이 나라랑 그 중개 무역을 이 나라가 중국의 무슨 나라, 서아시아의 무슨 나라랑 중개 무역을 했다 이러고 파르티아나 한 나라의 문제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쿠션 왕조랑 동시대 존재했던 이런 나라들 이렇게 언급되는 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굽타 왕조에 대해 공부할 건데, 굽타 왕조는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본의 나라 시대 이후에 등장한 국풍, 해이안 시대를 떠올리면 됩니다. 인도 고유의 특색의 문화가 꼽힌 고전 문화의 황금기가 바로 굽타 왕조예요. 그럼 뭐가 등장했죠? 오늘날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 힌두교가 등장을 했죠. 힌두교는 브라만교에 불교랑 민간신앙이 합쳐진 거고, 다양한 신을 섬기면서 민간신앙적 요소를 잔뜩 들여왔기 때문에 되게 많은 신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비슈누를 중심으로 했고 화신에 대한 개념이 등장한다겠죠. 아바타. 여러분들이 요즘 즐겨보는 웹소설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주인공이 성자의 후원을 받는데 막 성자가 너를 화신으로 임명한다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다 그 인도 신화에서 차용한 개념이에요. 이거 마누법전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터 문학, 샤쿤탈라,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인도의 그 산스크리트 문학이 등장하게 되고, 이 산스크리트어가 굽타 왕조의 대표적인 공용어입니다. 이게 나중에 나오는 무굴 제국의 페르시아어, 우르드어랑은 여러분이 또 구분하셔야 되고요. 또 이 굽타 양식, 이제 그 전에 나왔던 쿠시안 왕조의 간다라 양식과는 달라요. 간다라 양식 자체는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옷에 주름을 잔뜩 줬지만 이 굽타 양식은 인도 고유의 특색이 드러나면서 옷의 주름보다는 인체의 그런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마잔타 엘로라 석군 사원. 불교는 너무 힌두교에 밀리면서 너무 학문과 교리 중심으로 흐르게 되고 날란다 사원에서 이제 이 구법술, 특히 중국의 구법성들이 많이 왔다. 누구? 현장. 그래서 얘들아 이 굽타 왕조를 자료로 주고 날란다 사원을 자료로 주고 중국 당나라를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크로스되는 부분에서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랑 크로스되었는가도 알아두셔야 이 문제를 꼬아냈을 때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의 과학기술의 그 기초가 이 인도 굽타 왕조에서 나왔다. 영과 십진법 그리고 에피타르 침입으로 쇠퇴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일본의 나라와 해이안 그리고 굽타랑 무굴 또 지금까지 공부한 마우리아 쿠시안 굽타 왕조의 이런 문화재들도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인도의 중세부터 근세까지의 역사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의 중세부터 근세사는 되게 특이해요. 저번에 굳이 이렇게 복습을 길게 한 이유는 굽타 왕조 하면 이제 인도의 고전문화 황금기로서 인도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화신 개념의 다신교, 브라만교를 기반으로 해서 민간신앙이 섞인 힌두교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힌두교가 인도의 고유 종교입니다. 근데 이 굽타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요. 굽타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인도에는 특이하게도 이슬람 세력이 진출해요. 그러니까 이민족, 이슬람 세력들, 그 서아시아 지방의 이슬람 세력 있죠? 얘네가 지금 이제 인도라서 인도를 먹어요. 그래가지고 인도는 이때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특이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인도는 굽타 왕조 이후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국가인데 이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중세부터 먹어치움으로써 이슬람 애들이 이제 인도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공존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이게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굉장히 이쪽 부분에서 출제 비중과 중요도가 올라갔어요. 여러분이 여기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시기 일단 굽타 왕조 이후입니다. 굽타 왕조 이후에 이슬람 세력이 인도를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언제부터냐? 8세기부터예요. 이 굽타 왕조가 멸망한 6세기 이후부터 이제 막 이런저런 혼란기가 펼쳐지다가 8세기부터 인도 서북부 지방에 이 이슬람 세력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이슬람 세력이 이제 아예 인도를 먹고 나라까지 만든 거는 10세기부터입니다. 이 10세기에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만들어진 이 가즈니 왕조라고 있어요. 이 가즈니 왕조가 인도, 펀잡을 기억하라고 했죠, 여러분들. 인더스강 상류. 태초의 드라비다족, 인도의 원주민인 드라비다족이 문명을 만든 그 인더스 문명,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그런 화려한 문명을 꽃피웠던 인더스강 상류 그 펀잡 지방에 이제 이슬람 왕조 중에 하나인 가즈니 왕조가 10세기에 진출하게 된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이 가즈니 왕조가 여기 지금 인도 황류, 이 펀자브 지방으로 진출을 해서 인도의 이 북부 지방을 인더스강 황류 지방을 차지를 한 겁니다. 자, 그 이후에 등장한 왕조는 구르, 다른 말로는 고르 왕조예요. 이 고르 왕조는 12세기 들어서 인도 내륙으로까지 세력을 확장합니다. 자, 다시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인도의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꽃피운 이 굽타 왕조가 에프탈의 침입으로 세력이 약화되고 이제 몰락한 이후에 인도에는 어느 세력이 진출한다고요? 네, 이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하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네, 8세기부터 이제 인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아프가니스탄 지방에 만들어진 가즈니 왕조예요. 이 가즈니 왕조가 10세기에 어디로 들어왔다? 여기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여기로 진출을 했다. 인더스강 상류. 그리고 가즈니 왕조 이후에 등장한 거는 여기 구르 왕조예요. 이 구르 왕조는 가즈니 왕조보다 더 깊이 인도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구르 왕조 12세기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8세기부터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진출했고 10세기엔 가즈니 왕조가 펀자브 지방으로 12세기에는 구르 왕조가 인도 내륙으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이 타임라인 대략적인 틀만 여러분이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슬람 세력이 더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된 거는 흔히 우리가 델리 술탄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예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고 이때는 이슬람 계통의 5개의 왕조가 번갈아가면서 존재했던 게 이 델리 술탄 시대입니다. 이 델리 술탄 시대를 열게 된 거는 이 사람 이름 되게 요즘에 EBS에서 엄청 많이 밀고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이바크라는 사람이에요. 아이바크. 이 사람은 우리가 방금 좀 전에 이 구르 왕조에서 인도 내륙을 진출했다고 했잖아요. 이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입니다. 맘루크라는 게 그 노예 용병을 말해요. 용병. 노예 출신의 용병인데 이 맘루크 출신의 그러니까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출신 맘루크 출신인 이 아이바크가 델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델리. 지도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델리. 이 델리를 점령한 다음에 이제 이슬람 왕조를 수립하게 되고 이슬람 이때부터 이제 이 델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 왕조들이 연달아 세워집니다. 여기 말이죠. 5개의 왕조가 세워지게 되고 얘들이 북인도 지방을 지배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델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슬람의 지도자를 술탄이라고 그러거든요. 델리 술탄의 시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누가요? 예,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맘루크 출신인 아이바크가 어딜 점령했다고요? 델리를 점령하고 이슬람 왕조를 수립했고 이때부터 이제 이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들이 연달아서 등장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델리 술탄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통틀어서 델리 술탄 왕조라 그래요. 자, 이 델리 술탄 왕조는요. 사회 문화적으로 일단 특이한 게 있습니다. 자, 지배층은 이슬람이에요. 근데 비지배층은 힌두교예요. 그래서 얘들은 머리를 씁니다. 우리가 얘들을 차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 다음에 이제 이슬람사를 배우면 익숙한 개념인데 이슬람 애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폭력적으로 처음부터 강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래 너희가 우리 이슬람교를 믿고 싶지 않니? 그래 너희 종교 자유를 인정할게. 대신에 너희가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면 돈만 내. 세금만 내면 너희 종교의 자유를 허락할게라는 게 이 전근대 이슬람의 기본 방침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슬람은 무조건 폭탄 테러하고 막 우당탕탕 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이슬람에 대한 약간 오해와 편견인데요. 선생님이랑 이제 이슬람교 설명할 때 정확히 구분해드릴까요? 폭력적인 이제 순위파 시아파 구분해드리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슬람교는 본인들의 종교를 폭력적으로 마냥 강요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라를 만든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전근대 시대에는 종교 선택에 자유를 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면 지지야, 인도세 이 개념 알아두세요. 요것만 내면은 너희가 종교의 자유를 믿는 걸 허락하겠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자유를 주니까 오히려 힌두교도들 중에서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왜? 돈 내기 싫어서? 물론 이 지지야라고 하는 인도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개종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슬람교는 기독교랑 같은 갈래예요.
기본적으로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말하는 게 이슬람교야. 이슬람교는 사제도 없어요,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알라 신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걔들은 마호메트도 선지자의 하나라고 그냥 존경할 뿐입니다. 그래서 평등을 이야기해요. 당연히 이 카스트 제도의 그런 카스트에 따른 의무 수행을 강조하는 이 신분 간의 차별을 강조하는 힌두교에 지친 사람들이 평등을 강조하는 이슬람에 넘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 카스트에 의한 이 신분 차별,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알라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하는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다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러한 관용 정책으로 인해서 델리 술탄 시대에는 전통적인 인도 문화, 그러니까 힌두 문화죠. 힌두 문화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인도 역사에서요, 이런 그 인도의 전통적인 힌두 문화랑 이 이슬람 문화가 융합하는 모습은 두 번 나옵니다. 지금 공부하는 이 델리 술탄의 시대와 그리고 좀 이따 공부하게 될 무굴 제국.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대표적인 그 인도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사례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델리 술탄 시대를 열었던 이 아이바크 있죠. 이 아이바크가 유명한 유물을 하나 만듭니다. 이 유물도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바로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거예요. 교육과정 개편되고 나서 중요도가 급상승했던 부분입니다.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오죠. 이 인도에서 가장 높은 석탑인데 이 델리 술탄 왕조를 연 구르 왕조의 그 맘루크 출신인 이 아이바크가 이슬람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인도 델리에 만든 탑이에요. 이 탑에는 이 쿠란이라는 게 그 이슬람교의 경전이야. 기독교로 치면 성경책입니다. 쿠란의 구절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이 쿠투브 미나르 누가 만들었다? 델리 술탄 시대를 연 아이바크가 만들었다. 어디에? 델리에다가. 근데 이건 특이한 게도 아까 fem민님이 이 델리 술탄의 특징은 힌두와 이슬람 문화 융합이라고 했죠. 이 쿠투브 미나르는 1층은 전통적인 인도 힌두교 양식이고 2, 3층은 이슬람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여기서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 8세기부터 인도 서북부 지방, 북부 지방에 이슬람 세력이 진출했고 10세기에는 가지니 왕조가 펀자브, 인더스강 상류 지방, 그리고 12세기에는 구르 왕조가 인도 내륙으로 진출을 했다라고 해서 이 가지니와 구르는 여러분들이 인도 북부에 등장한 이슬람 왕조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시기와 장소, 지도를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거는, 자, 봐봐. 이 가즈니 구르는 지금 보시면은 이 인도 북부에 등장한 이슬람 왕조잖아요. 이 가즈니 왕조가 10세기에 펀자브 지방을, 구르 왕조가 12세기에 인도 내륙 지방으로 왔잖아요. 자, 근데 선생님 여기 남부 지방은요? 여기엔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남부 지방에는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촐라 왕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인도 남부. 얘들은 힌두교야. 그래서 그냥 이 가즈니 구르 왕조 같은 이슬람 애들이 인도 북부를 지배할 때 10세기, 12세기 때 이 남부 지방에는 9세기부터 13세기까지 힌두교에 의한 촐라 왕국이 있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촐라 왕국. 자, 그 다음에 우리 델리 술탄. 이 구르 왕조의 노예 용병 출신인 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 본격적인 이슬람 왕조의 시대를 열어요. 술탄이라고 하는 게 이슬람교의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델리를 중심으로 쭉 이슬람 왕조가 연달아 건국이 돼서 이걸 전체를 우리가 다 아울러가지고 델리 술탄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세기부터 16세기까지. 델리 술탄의 시대에 이 델리 술탄 왕조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 정책을 폈다. 지지야만 내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런 힌두교 문화랑 인도 힌두교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 대표적인 게 델리 술탄의 시대를 연 아이바크가 만든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유적이다. 라는 거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닥 잡아놓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유물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아소카 왕이 불교를 장려했죠. 그 과정에서 스투파, 산치데탑으로 대표되는 탑이 있었고요. 그리고
석주, 돌기둥, 아포카 왕의 돌사자상 이런 게 있었고, 이 상자부 불교는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로 전파됐죠. 그 다음 이 쿠션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이 불교를 전파하는데, 여기선 특이한 게 이제 간다라 양식이 등장했다. 인도에 헬레니즘의 색깔이 듬뿍 들어갔고, 헬레니즘의 색깔이 들어가서, 아유 글씨가 왜 이러죠 정말. 선생님 글씨 너무 컴플렉스해요. 헬레니즘의 색깔이 들어가서 불상을 제작하는데, 특이한 점은 옷에 그리스식의 주름이 엄청나게 져 있다. 그리고 굽타 왕조에서는 인도 전통의 굽타 양식이 등장하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인체에 윤곽을 잔뜩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아잔타, 엘로라, 석굴 사원, 또 이제 불교에서는 날란다 사원, 여기는 이제 현장으로 대표되는 구법승들이 왔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게 되는 이 델리 술탄의 시대에서는 힌두교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게 아이바크가 만든 쿠투브 미나르라고 하는 탑이에요. 1층은 힌두교 양식, 2, 3층은 이슬람 양식. 쿠란의 경전이 새겨져 있죠. 아이바크, 델리 술탄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뒤에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각종 이런 탐구 자료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무굴 제국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굴 제국. 자, 이 무굴 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근대랑 근대 나눠봐야 돼요. 무굴 제국이 이제 중국으로 치면은 청나라,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 일본으로 치면 에도, 막부입니다. 그러니까 전근대와 근현대에 걸쳐 있는 전근대 마지막 왕조고, 아시아 모든 나라들의 엔딩이랑 거의 비슷해요. 제국주의 열강에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그 무굴 제국 중에서도 이 전근대 근현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전근대 무굴 제국의 역사를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 무굴 제국은 이 델리 술탄 이후에 나온 왕조입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인데 이걸 누가 만들었냐? 16세기 초에 여러분 이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는 바부르가 건국을 해요. 일단 지금 이름만 먼저 적어드릴게요. 바부르. 나라별 건국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 굽타 마우리아, 굽타 왕조는 찬드라 굽타 1세. 지금 무굴 제국은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이 북인도 지방을 정복하면서 이 델리 술탄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이슬람 왕조를 개창한 거야. 그러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색깔은 변하지 않아요. 8세기부터 진출한 이슬람 애들, 10세기 가즈니 왕조, 펀자브 지방, 12세기 구르 지방, 인도 내륙 지방, 그리고 델리 술탄 시대 다 이슬람이야. 지금 무굴 제국도 이슬람이에요. 근데 이슬람이라는 그 종교적인 색깔은 같은데 이 지배층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티무르는 누구고 바부르는 또 누구냐? 이건 여러분이 이제 서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되면 배우게 될 건데, 티무르는 이 몽골, 그 원나라 있죠? 그 몽골,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예요. 그러면 티무르가 만든 나라가 티무르 제국이야. 자기 이름을 따서 이제 티무르 제국을 만드는데, 본인이 그 몽골 칭기즈칸의 후예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티무르 제국이 존재할 때가 중국의 그 명나라 때야. 그래서 이제 명나라가 원나라를 무너뜨리고 나온 나라잖아요. 그래서 티무르가 우리 조상님들의 복수를 하겠다 이래가지고 명나라로 원정도 준비하고 그래요. 물론 그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티무르가 죽어가지고 실제 원정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때가 또 하필이면 명나라는 성조 영락제 시대거든요. 그래가지고 역사가 되게 아쉬워하는 빅매치 중에 하나야. 이 징기즈칸의 후예로 중앙아시아 지방을 장악했던 티무르, 그리고 명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성조 영락제, 이 둘이 만약에 붙었으면 어땠을까라고 우리가 상상만 해보는 거죠. 아무튼 그 티무르의 후예로 알려진 바부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델리 술탄을 무너뜨리고 만든 새로운 이슬람 왕조입니다. 자, 이 무굴 제국에서는 이 바부르가 만들었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발전 부분에서 우리가 두 명의 황제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 바부르가 조금 심화적으로 나올 땐 기출문제 제가 씌워놓긴 했는데, 이게 뭐 이제
오스만 제국의 도움을 받았다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좀 보강하시고, 지금은 그냥 이 무굴 제국은 티무르의 후예로 알려진 바브루가 이 북인도 델리 술탄 시대를 무너뜨리고 만든 새로운 이슬람 국가다 정도만 일단 잡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에서 우리가 두 명의 황제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두 명의 황제가 사실상 무굴 제국의 거의 기출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이게 이제 옛날 표기법으로는 악바르 황제라고도 불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보는 문제집이나 자료에 악바르란 이름이 나와도 악바르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교과서에선 다 아크바르라고 하는 새로운 표기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크바르는 일단 수도부터 옮깁니다. 델리에서 아그라로 새롭게 수도를 옮기고요. 영토를 넓힙니다. 다만 역시나 인도 남부, 이 데칸고원 이남 지역은 진출하지 못해서 인도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 연한 초록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아크바르 황제 시대 영역이야. 그러니까 여기 인도 남부의 이 데칸고원 지방은 넘어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남부 지역을 제외한 인도를 통일했고요. 이 사람 하면은 이거 잡아두셔야 돼요. 아크바르 황제의 가장 빛나는 업적은 종교적인 관용과 화합, 관용과 화합에 의한 정치를 했다는 거야. 이 사람이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은, 인도인들은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믿잖아요. 그 토착 힌두교 세력 출신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마라타족, 전통적으로 힌두교를 믿는 인도 중부지방의 터를 잡고 있던 이 마라타족의 여자랑 결혼을 해요. 이런 결혼까지 할 정도로 힌두교에 대한 관용을 내세웠고, 나라의 중요한 관리로도 힌두교도를 차별하지 않고 등용을 합니다. 이게 뭐랑 느낌이 비슷하냐면은, 여러분이 청나라 공부할 때 만한 병용제라고 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 만한병용제랑 여러분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청나라가 이제 중요한 관청, 특히 군기처 같은 국가의 모든 정치 권력 핵심인 기구에도 만주족과 한족을 골고루 등용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크바르 대제는 힌두교 출신의 인도 중부에 있는 힌두교를 믿는 마라타족 여인과 결혼을 하고, 힌두교도랑 이슬람교를 차별하지 않고 힌두교도도 국가의 관직에 등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얘들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게, 원래 이슬람교는 기본적으로 종교에 대한 관용이 있어요. 너희가 우리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면 세금만 내라.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면 뭘 내라? 지지야, 인두페를 내라. 이게 그 델리 술탄 왕조에서도 나왔던 거잖아. 사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전근대에서는 굉장히 개방적인 거예요. 종교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시대에 돈만 내면 너희 종교 믿는 거 간섭하지 않겠다라고 했잖아. 근데 그것마저 폐지한 거야, 이 사람은. 그냥 너희 믿고 싶은 거 믿어라. 너희가 이슬람을 믿건 힌두교를 믿건 아무런 차별하지 않겠다. 너희가 이슬람을 믿지 않더라도 인두페 내지 않아도, 지지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야. 이 지지야 폐지가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크바르 황제 때는 무굴 제국이 정말 잘 나갔고요. 이슬람교랑 힌두교도가 진정으로 하나로 융합되어서 여러 가지 빛나는 문화와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가 형성이 돼요. 국가가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크바르 황제의 손자 아우랑제부 황제, 이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무굴 제국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동시에 몰락의 길을 걸어요. 이게 무슨 이중적이고 역설적인 말이냐? 일단 아우랑제부 황제는 군사적인 재능은 정말 독보적으로 뛰어난 황제입니다. 이 사람이 황제로 있었던 재위 기간이 거의 50년이잖아요. 보시면은 이 50년 중에 거의 절반, 25년을 전쟁을 해요. 근데 그 25년의 정복 전쟁 중에 이 사람은 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의 전쟁의 신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영토를 더 넓히는데,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봐봐, 아까 악바르 황제는 이 데칸고원 너머까지 가지는 못했죠, 그죠? 근데 이 손자에 해당하는 아우랑제부 황제는 이 데칸고원을 넘어서 인도 남부 지역까지 진출해서 인도사에서 가장 넓은 최대 영토를 확보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나오죠. 이 연한 초록색이 그 아우랑제부 황제가
지배한 영토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아우랑제부 황제가 이렇게 지배를 했고 그의 손자인 아크바르 대제는 이 데칸고원 넘어서 여기 남부 지역까지 까지 진출한 게 이 아우랑제부 황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도를 보실 때 무굴 제국 영토를 보실 때 이 아크바르 황제가 데칸고원 거기까지 못 가고 인도 남부 데칸고원을 제외하고 확장한 영토 아크바르 황제 시절 영토랑 그 손자인 아우랑제부 황제가 데칸고원을 넘어서 인도 남부 지방까지 진출한 걸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무리 아우랑제부 황제라도 제가 말했죠. 인도 전역을 지배하지 못했다고요. 여기 남부 지방 끄트머리 여기는 지배하지 못해. 그러니까 아우랑제부 황제도 인도 전역을 지배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주의하세요. 인도 전역을 지배한 나라는 영국이 최초야. 인도를 완전히 다 지배한 건 영국이 최초입니다. 아우랑제부 황제도 이 남부 지방을 완전 다 점령하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이 무굴 제국의 지도는 뭐랑 비교를 하셔야 되냐? 여러분 이걸 뭐랑 비교하셔야 되냐면은 최초의 인조 통일 왕조인 마우리아 왕조 지도랑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이 마우리아 왕조 같은 경우도 이 남부의 일부만 제외하고 다 통일했거든. 이 마우리아 왕조 지도 보시면은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마우리아 왕조도 보시면은 이 남부 지방을 제외하고 이제 점령을 했거든요. 다만 조금 보시면은 이 죄송합니다. 무굴 제국이 좀 더 밑으로 내려왔고 여기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 있어요. 더 넓은 거는 무굴 제국입니다. 어때 마우리아 왕조 그리고 무굴 제국 모두 이 데칸고원 넘어서 가긴 했지만 완전 남부 지방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다. 남부 지역을 제외하고 점령했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보했지만 제가 왜 몰락이라 그랬냐? 이렇게 영토를 넓혔는데 거의 인도 남부 끝을 빼고 인도 전역을 다 점령했는데 역사상 전무후무한 업적을 세운 아우랑제부 황제가 왜 인도 몰락에 수동타느냐? 이 사람은 할아버지의 이 관용 정책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우리가 이슬람 지배층인데 왜 저 힌두교 애들을 저렇게 잘해줘야 되지? 왜 힌두교 애들을 저렇게 차별도 안 하고 이슬람교 안 믿는데 세금도 안 걷고 그러지? 라고 이해를 못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아우랑제부 황제는 할아버지랑 다르게 이슬람 제일주의를 지향하던 사람이었어요. 관용이 아닌 차별을 시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를 강요하기 시작해요. 너희는 이슬람교를 믿어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폐지했던 이 지지야, 인두세를 부활하면서 너희가 우리 종교를 믿지 않겠다면 세금 내라! 이러고 막 사원도 파괴하고 엄청나게 종교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위기간 내내 반란에 시달려요. 이제 막 힌두교도랑 여러 가지 종교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아우랑제부 황제 때는 25년에 그 전쟁을 했다고 했잖아요. 물론 이 사람이 영토를 넓힌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의 전쟁의 대부분은 반란 진압하러 다닌 거야. 그러니까 속빈 강정이라 이거예요. 청나라로 치면 약간 걸륭제 느낌입니다. 자, 쇠퇴. 이때 대표적으로 이런 아우랑제부 황제의 이슬람 제일주의에 저항했던 반란이 시크교도랑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에요. 자,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크교도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힌두교랑 이슬람교가 융합되어 만들어진 종교고요. 마라타 동맹은 아까 마라타 방금 이야기했죠. 아크바르 황제가 결혼을 통해서까지 포섭하려고 했던 인도 중부지방의 힌두교를 믿는 마라타족. 이 마라타족이 결국에는 반란을 일으킨 거야. 인도 중부지방에 있는 이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동맹체 이 마라타 동맹이 반란까지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크바르 황제 때는 결혼을 통해 하나가 된 이 마라타족이 손자인 아우랑제부 때는 인도를 향해 무굴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지다 보니까 이미 아우랑제부 황제 때 무굴 제국은 이 계속된 반란과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가 완전히 쇠락해 버려요. 그래서 이 틈을 타서 영국이랑 프랑스 같은 서양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인도에 침투하기 시작합니다. 해안가 지방부터 야금야금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18세기부터 이 아우랑제부 황제가 사망하는 이 18세기부터 영국 프랑스 세력이 본격적으로 인도 무굴 제국에 대한 침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무굴 제국에 대한 문화를 살펴보러 가볼게요. 무굴 제국의 문화는 델리 술탄 시대랑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그 인도의 힌두교 문화에 이슬람 문화를 융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인도와 이슬람 문화 융합을 보여주는 대표적 건축물이 바로 너무너무 유명한 건축물이죠. 타지마할이에요. 정말 살면서 한 번은 꼭 가봐야 한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다고 하는데 저도 너무 아쉬워요. 이걸 사진으로밖에 못 봐가지고. 이게 그 타지마할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봤던 거죠. 이 타지마할은 이 설명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조화된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건축 양식에 인도의 연꽃 무늬 양식으로 장식을 한 이슬람 건축과 인도의 장식이 아우러진 이슬람과 힌두교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게 바로 타지마할입니다. 이 타지마할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무굴 제국 형제 샤자한. 이 샤자한이 누구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그 아크바르 황제 그리고 아우랑제브 황제 이렇게 두 명의 황제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사이에 있는 사람이야 샤자한. 아우랑제브 황제의 아빠예요. 근데 이 샤자한이 이제 자기네 왕비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궁전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진짜 완벽한 너무나 아름다운 궁전이거든요. 이거 만들다가 나라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결국 아우랑제브가 반란을 통해 형제들을 죽이고 샤자한을 유폐한 다음에 황제가 됩니다. 이 샤자한은 유폐당할 때 부탁이 있다. 내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을의 무덤 이 타지마할이 보이는 곳에 나를 유폐해달라 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마지막 이야기였다고 해요. 자, 아무튼 이 샤자한이 만든 궁전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기 위해 만든 타지마할 힌두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조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델리 술탄 시대에 아크바라가 만든 쿠투브 미나르 그리고 무굴 제국의 샤자한이 만든 타지마할 모두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나왔던 이제 무굴 회화 페르시아 세미라 그리고 인도 양식의 조화 무굴 회화 발달도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때의 공용어는 왜 이렇게 됐죠? 페르시아어입니다. 페르시아어. 그리고 이게 공용어라는 건 이제 그런 국가의 공문서, 외교 같은 국가의 공공적인 언어에서 페르시아어를 쓰고요. 일상어는 힌두어, 페르시아어, 아랍어가 섞인 우르드어예요. 우르드어, 우르두어 다 발음의 차이니까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여러분이 뭐랑 또 비교를 해보셔야 되냐면은 자, 굽타 왕조는 산스크리트어였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어를 중심으로 인도의 고전 문화 샤쿤탈라 그리고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같은 그런 고전 문화가 나왔잖아요. 그게 이제 굽타 왕조의 산스크리트어고 지금 이 무굴 제국은 공용어는 페르시아어 그리고 일상어는 우르드어 라는 거라고 여러분이 구분해 주시길 바랍니다. 언어. 그 다음에 종교는 이슬람교가 발전했고 대체로 힌두교 등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데 여기에 이제 예외가 아우랑제브 황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왔던 이런 이슬람과 힌두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게 시크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이 시크교는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다 또 펀자브가 나왔어요. 자, 우리 펀자브 지방 인더스강 상류 펀자브 지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기는 드라비다족이 만든 모헨조다로 하라파 같은 도시 문명이 발전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네, 이슬람 세력이 8세기부터 인도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10세기에 가지니 왕조가 이곳으로 인더스강 상류 지방으로 진출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또 지역은 여러분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가 침략했던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침공을 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 마우리아 왕조가 만들어지게 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자, 이 시크교는 나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나나크라는 이름도 알아두세요. 이 사람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섞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슬람교 하면은 여러분 기독교랑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유일신, 알라라고 하는 유일신을 섬기고 있고, 이슬람교는 유일신, 알라. 그리고 신 앞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리고 우상 숭배 금지. 이건 기독교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랑 이슬람교가 거의 비슷합니다. 유일신, 알라, 평등, 우상 숭배 금지. 그래서 이 힌두교랑 이슬람교의 장점만 따라서 이슬람교에선 지금 유일신, 평등, 우상을 금지하잖아요. 그래서 이 평등의 이념, 카스트 제도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우상 숭배를 반대합니다. 이건 이제 이슬람교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럼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게 없냐?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윤회를 기본적으로 인정을 하거든요. 윤회. 그래서 카스트 제도에 대한 신분 차별과 우상 숭배를 반대하는 이 모습은 이슬람교의 성격이고요. 윤회를 인정하는 건 또 힌두교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시크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크교의 문화를 나타내주는 게 유물이 있어요. 황금사원이라 그래가지고 암리차르라는 지방에 만들어진 건데, 왜 황금사원이에요? 진짜 리얼 황금사원이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진짜 겉을 황금으로 꾸민 사원입니다. 물론 색깔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황금 모양의 황금빛의 사원, 황금사원, 시크교도들이 만든 암리차르 지방의 황금사원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시크교구나 하고 여러분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크바르 황제가 결혼을 통해서까지 끌어들이려고 했던 그 마라타족이 만든 마라타 동맹. 인도 중부 지방에 있었고요. 얘들은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믿는 힌두교 연맹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 문화재를 한번 쭉쭉쭉 정리를, 그 전에 경제부터 하고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마라타족 이런 얘기들 다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경제 볼 건데, 여러분이 무굴 제국의 경제하면 이거 확실히 기억해둬야 돼요. 무굴 제국 하면은 면직물, 면직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모직물이라 그러면은 이거 이제 양털을 깎아 만든 걸 모직물이라 그러고요. 이제 면직물은 목화. 목화에서 뽑는 그 면옷 있죠. 우리가 지금 입은 게 면직물이에요. 그리고 견직물은 비단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 무굴 제국은 면직물이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 최고의 면직물 수출 국가야. 그래서 이 면직물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원래 이 무굴 제국이 영국이랑 유럽에 이 면직물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인구도 워낙에 많고 기술도 발전해가지고 이 영국이랑 유럽 애들에게 오히려 인도가 면직물을 엄청 많이 수출했어요. 무굴 제국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 무굴 제국의 이 면직물 수출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많이 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겨보려고 나온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나온 게 산업혁명이야, 얘들아. 영국에서 18세기 산업혁명의 시작은 여러분, 처음부터 막 증기기관이랑 열차가 나온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방직기, 방적기가 나와. 이게 뭐예요? 목화에서 그 솜씨 제거하고 면을 뽑아내는 그거를 기계화시킨 거야. 면직물 산업을 위해 나온 거예요. 왜? 도저히 사람들, 노동력만 가지고는 인도의 상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노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무굴 제국의 면직물 산업을 꺾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인구가 쟤들보다 딸리니까 뭐 하자? 최대한 이 면직물, 이 목화에서 솜을 뽑아내고 면을 뽑아내는 과정을 우리는 기계화, 자동화시키자 라고 하는 생각에서 이 영국 애들이 무굴 제국의 면직물에 맞서기 위해 나온 게 산업혁명이야. 방직기, 방적기.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성공한 이후에 역으로 기계로 대량 생산한 면직물을 무굴 제국에 팔면서 역으로 경제로 먹어치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인도를 먹어치운 이후에 자신감을 가지고 그 면직물을 청나라에 팔려고 그랬는데 청나라에 안 먹히니까 아편전쟁 일으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역사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무굴 제국의 면직물 산업에서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로 개척 이후에 이 무굴 제국으로 서양 상인들이 진출하게 되는데 15세기 말에 포르투갈, 17세기 이후에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특히 영국, 프랑스는 18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돼요. 아우랑제브 황제 이후에 인도 해안가를 침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중에 영국이랑 프랑스가 인도의 지배권을 놓고 싸우게 되는데 이거는 좀 이따 근현대사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이제 문화재 한번 정리해볼까요, 여러분들? 반복되지만 알아두세요. 마우리아 왕조, 아소카왕, 상자부 불교, 바닷길을 통해 동남아시아, 스투파, 대탑. 대표적으로 산치, 대탑, 그리고 석주, 돌기둥, 아소카 왕의 돌사자상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쿠시안 왕조에는 이제 간다라 미술이 유행을 하죠. 인도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고 손이 아파가지고 예, 쿠시안 왕조에서는 이제 불상을 제작을 하게 되는데 옷에 주름이 잔뜩 져 있다. 그 다음에 인도 고전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던 굽타 왕조, 여기선 이제 굽타 양식. 이 굽타 양식은 기존의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간다라의 인도 고유의 특색이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는 인체의 윤곽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옷 주름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거, 인도의 고전적인 걸 보여주는 게 아잔타, 엘로라, 석굴사원. 그리고 이거는 좀 다르지만 불교의 날란다 사원도 있었죠. 이 날란다 사원으로 당나라의 현장이라고 하는 승려가 왔었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슬람 세력에 진출한 이후에 구르 왕조의 맘루크 출신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 연 델리 술탄 시대. 이 델리 술탄 시대에는 인도의 힌두교와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그걸 보여주는 게 이 아이바크가 만든 쿠트브 미나르라고 하는 탑이야. 이 아이바크가 델리를 점령하고서 만든 탑이고 1층은 힌두교 양식, 2, 3층은 이슬람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무굴 제국. 무굴 제국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힌두교랑 이슬람, 인도 힌두교랑 이슬람 문화가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대표적인 게 시크교. 그리고 시크교에서 만든 황금사원, 암리차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타지마할, 샤자한이 만든 이런 기본적인 문화재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무굴 제국까지 해서 인도의 우리 중세부터 근세 역사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부터 델리 술탄 시대, 그리고 무굴 제국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무굴이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인도의 근현대사를 한 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